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한국에 온 지는 8년 차가 됐고요. 저는 그나마 국경 지역인 양강도 해산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나마 탈북하는 과정에서 조금 남들보다 쉽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사실 북한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고, 그리고 제가 태어난 시기에 정말 가장 어렵다는 고난의 행군 시기에 들어섰습니다. 저는 그때 태어나가지고 진짜 이유식도 못 먹어가서 저희 어머니가 그나마 양강도 지역에 또 감자 농사가 꽤 잘 되거든요. 그래서 감자를 으깨가지고 이유식 대신 저를 먹여서 키웠다고 항상 저한테 미안해 하셨어요. 근데 제가 어느 정도 커서 생활을 해보니까 그때는 배급제도가 붕괴돼서 엄마가 힘들게 장마당에서 벌어 들여오는 도로로 생계를 유지하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장마당이라는 것도 활성화가 되지 않다 보니까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조금씩 쌀을 1kg를 사갖고 들어오면 겨우 오늘 한 끼, 두 끼, 뭐 세 끼, 오늘 먹으면 내일 뭐를 먹어야 되는 거가 항상 고민이고 항상 숙제였습니다. 근데 제가 15살 되던 해에 사실 북한은 종교의 자유라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도 전혀 없었고요. 항상 하늘은 누구냐? 김정일,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들이 나의 심장이고 그들을 위해서 내 한 목숨까지도 바쳐야 된다라고 어렸을 때부터 계속 주의를 받아왔는데 이 사람들을 계속 믿었는데 저에게 차려진 것이라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점점 가면서 굶어 죽을 사람들, 94년도에 300만 명의 아사사들까지 생겼습니다. 북한에서는. 근데 당연하게 받아들였거든요. 제가 굶어 죽는 거에 대해서 내가 잘못해서, 그리고 엄마가 장사를 못해서, 너희들 먹여 살릴 힘이 없어서 항상 어머니가 어머니를 탓했고 저희 아빠는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못한다라고 정말 원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 입장인 경우에는 엄마를 조금이라도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데 그게 학생이고 어리다 보니까 도와줄 수 있는 것도 어느 한정적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저는 또 그 인생, 그리고 내 팔자를 탓하면서 살아왔는데요. 15살에 처음으로 제가 노래 하나를 접하게 됐습니다. 사실 북한에서는 내가 태어난 거에 대한 축복이라는 게 전혀 없었거든요. 그리고 내가 태어난 것조차 약간 축복받은 인생이 아니다.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을까라는 자책감에 매일같이 살았는데 15살에 한국에서 나온 노래다라고 하면서 들었던 것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노래가 엄청나게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친구들이 항상 생일 때라든가 그리고 친구들이 어디를 떠날 때 이럴 때 이 노래를 꼭 불렀거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이 노래 태초부터 나를 축복해서 그리고 나는 누군가의 원망이 아닌 축복받은 인생으로 산다라는 노래가 너무나도 가슴에 와닿는 거죠. 근데 그때에도 하나님을 몰랐어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몰랐던 상황이고, 그리고 저는 그런 노래를 매일같이 부르면서 정말 그 노래를 많이 불렀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16살에 국가에서 너는 키가 크니까 군대를 가라 라고 해서 저를 군대를 보냈어요. 제가 갔던 부대가 김정일을 경호하는 경호처로 보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거 꿀보식이긴 한데 좋구나 하고서 최소한 경호부대니까 호위사령부니까 굶어 죽을 일은 없겠네? 라고 생각을 하고 갔는데 아니 또 신병교육이라는 것을 초반에 이렇게 오면 한 3개월이라는 기간을 군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에 뭐 알려주고 그리고 또 3개월이 딱 끝나니까 또 저를 데려다가 어디로 보내냐? 간호사를 전문으로 키우는 학교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또 갔습니다. 가가지고 1년 동안 그리고 3개월이라는 기간은 실습을 통해서 간호사 전문반을 다녔어요. 다 졸업을 하니까 그 다음에 어디로 갔냐? 그 경호처 허위사령부라는 장성들을 치료하는 간호사로 보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거기까지 간다라고 하면 집안 내에 출신 성분이 계속 와야 되거든요. 다행히도 저희 집안은 출신 성분이 괜찮은데 북한에서는 백두산 혈통, 출신 성분 좋은 사람들은 정말 못 산다고. 저 사람들은 너무 고지식하게 살아가지고 저렇게 밥도 제대로 얻어먹지 못한다라고 살았거든요. 약간 저희 집도 그런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가가지고 혜택을 받아서 그렇게 좋은 데 갔는데 군생활 저희가 그때 8년 정도가 됐습니다. 8년 군생활을 하면서 정말 못 볼 거 볼 거 다 보고 그 어려운 생활, 제가 여자 군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정말 힘든 상황이 꽤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어렸을 때마다 계속 나타나주는 좋은 사람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운이 좋은 줄 알았거든요. 네, 나는 내가 그래도 열심히 살았나 보다. 그래서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생겼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바로 예수님이 저를 옆에서 계속 도와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지금 현재도 그런 생각으로 해서 저를 이 자리에 이끌어 오셨나 봐요. 사실 이 자리에 원래는 제가 앉아서 북한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그리고 또 같이 앉아서 열심히 해야 되는데 저는 고향에 북한을 두고 있으면서도 바쁘다는 구실로 이런 기도에조차 심야 기도가 있다는 것 자체를 몰랐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아예 북한하고 연관도 없는 여러분들을 솔직히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냥 북한이라는 나라, 저 어렵고 힘든 나라에서 살고 있는 북한 사람들이 너무 불쌍하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인도하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고자 이 자리에 계시고 있는데 제가 참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아까 차에서 오면서 계속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앉아서 계속 울먹울먹 하면서 지금도 계속 눈물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조금씩 이렇게 예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조금씩 저의 옆에서 계속 지켜주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6년을 군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아빠가 돌아가셨다라는 소식을 들어가지고 제가 제가 집으로 왔거든요. 근데 아빠가 돌아가신 이유가 회사에서 너무 일을 시키다 보니까 24시간 동안 아빠가 운전을 해야 됐습니다. 네, 북한에는 사실 그 약간 특수 장비 있잖아요. 여기 이런 거 뭐라고 하죠? 이렇게 흙을 퍼 올리는 네, 포크레인 이러한 장비들이 없어요. 개수가. 그러다 보니까 운전할 수 있는 능력도 꽤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근데 그걸 우리 아버지가 그걸 했다는 거죠. 그래서 24시간 동안 풀가동을 시키면서 건설 현장, 아파트 건설 이런 현장들을 돌아다니면서 계속 밤에도 불을 켜놓고 일을 시키셨습니다. 그러다가 가로사로 저희 아빠가 돌아가셨더라고요. 현장에서. 그래서 군대 나갔다가 아빠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부대에서 휴가를 보내줬습니다. 집에 와봤더니 아빠는 현장에서 돌아가셔가지고 제가 올 때까지 밖에 못 나가는 상황이었고 제가 오면 얼굴이라도 보여주려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들어갔는데 아버지가 엄청 마르셨거든요. 네, 얼굴은 까맣게 되어 있고 그래서 그때 처음 물어보면 아빠가 왜 이렇게 됐냐라고 하고 어머니한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빠가 영웅이래. 그래 무슨 영웅인데 현장에서 일하다가 순직을 했기 때문에 당에서 노력 영웅 칭호라는 것을 줬대요. 근데 그걸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네, 솔직히 그걸 가지고 쌀 1kg도 바꿔 먹을 수가 없어요. 네, 필요도 없다라는 거죠. 형식상 주어지는 그러한 영웅 칭호를 받았는데 사실 아빠가 일하면서 그렇게 노동의 대가로 사실 국가가 약속한 게 있었습니다. 어떤 걸 약속했냐? 아파트가 완공이 되면 그 새로운 아파트 집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빠는 기존에 살고 있던 집을 팔아서까지 국가가 그 기름이 없어서 안 돌아갈 때 그 빚까지 다 갚아주면서 헌신을 했던 거죠. 근데 아빠가 돌아가셨잖아요. 우리 집이라고 지정해놨던 그 아파트 202호, 지금도 이 채 안 집니다. 2층 2호였거든요. 2층 2호인데 아파트가 완공이 됐다라고 입주 청소를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와서 하는 거예요. 그래 제가 가서 물어봤습니다. 여기 우리 집인데 왜 여기 와서 이 청소를 하고 있냐?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소리가 저희가 받았는데요. 그래 아닌데요. 저희 건데요. 그랬더니 그분이 가서 물어보라고 우리가 받은 거라고. 그러니까 아빠는 순위에서 밀려난 것 자체가 아니고 아예 명단에서 해제가 됐던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집을 팔고 나와서 살았던 게 아파트 그 건설 현장 바로 옆에 컨테이너로 된 조그마한 경비실 같은 데서 살았거든요. 완공되면 그 컨테이너를 반납하고 아파트에 들어갈 생각으로 있었던 건데 갑자기 아파트가 완공되니까 와서 그걸 싹 다 철수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엄마랑 나랑은 어디 갈 데가 없다는 거죠. 집이라도 대충이라도 주면서 나가 살아라라고 하면 가서 살 수가 있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우리는 갈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하지? 내일엔 당장 이 집을 내놔야 되는데 우리가 살 수 있는 곳은 전혀 없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 어머니하고 제가 나쁜 생각까지 먹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정신을 제가 차렸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아니 또 지옥 같은 생활이 시작되겠냐 해서 제가 2번, 3번을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3번까지 시도해서 제가 네 번째 만에 눈을 딱 뜨니까 나는 죽으라는 팔자가 아니구나. 나는 죽을 수 없는 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일 먼저 어떤 생각이 드러나면 내가 힘을 내서 그나마 엄마를 먹여 살려야 되겠다. 엄마는 나이가 들었으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내가 하자. 북한에서는 할 수 없지만 다른 나라에 가서 할 수가 있겠다라고 해서 제가 탈북을 했습니다. 군생활도
부대를 복귀해야 되는 상황인데 복귀를 안 하고 바로 한국으로 온 거죠. 사실 한국에 오겠다는 생각은 없었고 중국에 와서 돈을 벌어가지고 어머니를 도와주겠다라는 결심으로 제가 탈북을 했거든요. 근데 밤에 10시에 네, 압록강을 넘어야 되는데 제가 숨어서 어두워지기를 기다리고 2시간에 한 번씩 군인들이 교대 근무 시간이거든요. 그 2시간 교대 근무하는 시간에 빨리 탈북을 해야 됩니다. 근데 밤에 압록강 쪽에 보면 돌멩이들만 이렇게 산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서 만약에 조금만 발을 헛디디면 돌이 굴러가는 소리가 엄청 심해요. 야밤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 돌멩이들 거기에서 그 돌산을 이렇게 내려와야만 강을 건널 수가 있는데 거기에 딱 엎드려 있는 순간에 갑자기 먼 데서 군인들이 이렇게 후레쉬 불이 비치는 거예요. 점점 어떡하지 나는 살아야 되는데 하고 막 손을 떨고 있다가 자기도 모르게 두 손을 꼭 잡고 나도 모르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네, 저는 전혀 모르는데도 갑자기 두 손이 앞으로 모여지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시면 여기에서 살게만 해주시면 저는 정말 열심히 잘 살고 그리고 앞으로도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자신이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위험한 순간에 부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었습니다. 진짜 저는 몰랐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도 신기하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중국에 왔는데 중국에서 바로 한국으로 오고 싶었지만 사실 소통이 되지 않고 그리고 글자를 모르다 보니까 중국 거리를 제가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와 같은 탈북민들이 중국에 오면 정착을 해야 되는데 사실 신분증이 없이 불법 체류자가 되기 때문에 중국 공안국에 잡히면 바로 북한으로 북송을 시켜버립니다. 중국은 북한 주민들을 난민으로 받아주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안전하게 정착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임신매매를 당하는 걸 알면서도 팔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팔려가서 그 집에서 조금이라도 배가 부르게 먹을 수 있는 것이 나의 유일한 희망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중국 돈 6만 원이죠. 6만 원이면 한국 돈 그때 8년 전에 한 180만 원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네, 그래서 장애인을 돌봐주는 보호사 겸 집안의 노예로 제가 팔려갔거든요. 그 집에서는 저한테 핸드폰도 사주지 않고 그리고 돈도 안 주고 그냥 배부르게 먹여주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너무 행복했거든요. 제가 물건으로 팔려간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나는 저기 가서 배부르게 먹을 수 있구나. 이 생각만은 저는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내가 노력을 해서 여기에서 탈출한다. 이 생각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매일과 같이 중국의 그 컴퓨터 앞에 서가지고 한국 드라마를 검색합니다. 인터넷으로. 그러면 한국 드라마 나오면 그 말은 한국말로 나오지만 밑에는 중국어로 번역이 나오거든요. 한국말 받아쓰고 중국어를 받아쓰고 이렇게 해서 글자부터 먼저 배웠습니다. 6개월 만에 소통이 가능하고 채팅이 가능하다 보니까 이제는 탈북을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탈북 준비하는 과정에 브로커를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제 주변에는 한국 가는 사람들이 꽤 없었어요. 그래서 다행히 친구가 나 그 중국에 있는 교회에 나가는데 거기 한국인 목사님이 와서 설교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목사님이면 가능하겠구나. 그래가지고 찾아갔습니다. 무작정 찾아가가지고 저 도와주십시오. 저 탈북해야 되는데 저 한국 가야 되는데 길을 모릅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은 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약간 이런 브로커 일을 하시는 목사님 그리고 이렇게 탈북민들을 데려오시는 목사님들을 알고 계시니까 연락을 해봐라 라고 연계를 해줘서 목사님과 연계가 돼가지고 제가 준비하고 출발하는 기간이 거의 6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중국에 가면 자기가 위험하니까 어떻게 하냐? 중국에서 바로 라오스 국경에 있는 쿠밍까지 오라 라고 했어요. 근데 중국이라는 나라가 엄청 크다 보니까 베이징에 갔다가 베이징에서 또 쿠밍으로 내려가는 기간이 보름이 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불법 체류자고 신분증이 없다 보니까 공식적으로 이동하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막 택시 조금 빌려 타고 그리고 가다 버스 좀 빌려 타고 이렇게 하면서 정말 조심스럽게 오다 보니까 15일이라는 기간이 걸려서 라오스 국경에 있는 쿠밍까지 건명이라는 곳에 오게 됐거든요. 근데 거기 도착하니까 또 탈북해야 된대요. 라오스 국경을 넘어야 된다는 겁니다. 8시간 동안 산을 넘어서 라오스 산을 넘었거든요. 완전 가파로워요. 이렇게 돼서. 그 산을 넘어가지고 라오스 국경에 도착을 했더니 살았다라고 했더니 저보고 이러는 거예요. 여기는 공산국가야. 여기서도 안전할 수가 없어. 그래서 안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여기 선택해주는 방에서 나오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동네에서 저랑 어린 친구가 동생인 친구하고 둘이서 왔는데 거기에 도착을 해서 보니까 벌써 다른 지역에서 이렇게 각자 모여가지고 한 번에 움직이려고 12명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저까지 합류를 하니까 14명이 됐습니다. 근데 라오스 그 집에서 한 몇 시간 그냥 반나 낮에는 그 움직이지 못하니까 밤까지 그냥 기다렸어요. 근데 이렇게 베트남에는 쌀이 정말 맛이 없더라고요. 막 이렇게 주먹으로 재가지고 저한테 주먹밥을 주는데 막 손으로 먹지 못하는데 막 부실부실하고 그리고 금방 먹으면 배가 고프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먹을 것 좀 더 주지 않냐라는 걸로 이렇게 간절하게 봤는데 안 주더라고요. 네, 돈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이어가지고. 그 다음에 또 밤에 한 10시쯤 되니까 우리 14명을 다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밤에 또 막 이동을 했습니다. 여기 북한에서는 오토바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뭐라고? 오토바이라고 하나요? 네. 거기에다가 세 사람씩 태워가지고 이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디로 왔냐? 라오스에서 태국으로 건너갈 수 있는 메콩강에 도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메콩강이라는 곳에 도착을 해서 그걸 강을 넘어가지고 태국에 도착을 해서 태국에 있는 국제난민 수용소에 가야만 우리가 난민 신청을 해서 한국에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정착 지역은 태국 수용소로 가야 되는데 라오스에서 또 태국 가면 메콩강을 건너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메콩강을 그 쪽배라는 게 또 태국 쪽배라는 것은 엄청 여기 낮더라고요. 조금만 흔들리면 물이 다 들어와요. 거기에 지금 8인승 쪽배에 14명이 탔어요. 딱 가운데로 밀집해가지고 배가 뒤집히지 않기를 이렇게 밀집해서 앉았는데 저는 자신이 있었거든요. 군생활 6년을 하면서 배운 것이라는 게 수영도 배웠고 그리고 전략 전술을 배워가지고 물에 빠지면 바로 수영 쳐서 나올 자신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배가 뒤집히면 어차피 나올 건데 하고 자신 있게 가는데 어느 중간쯤 가니까 배가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메콩강은 바다가 아니어가지고 잔잔한 호수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쉽사리 이렇게 흔들릴 상황은 아니거든요. 근데 바람도 안 부는데 배가 계속 흔들려가지고 왜 배가 흔들리냐라고 물어봤더니 저기 불빛이 보이냐 하고 봤더니 이렇게 초록색 불이 반짝반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인다 저기 뭐냐고 했더니 악어가 입을 벌렸다 딱 닫으면 그 물살 때문에 배가 이렇게 흔들흔들거려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상상하는데 배가 딱 뒤집혔는데 악어밥이 된다? 수영을 잘해도 문제가 안 돼요. 어느 수영소수 가도 절대로 못 살아나올걸요. 그때 그 순간에 소름이 쫙 끼치고 악어라는 것은 상상만 하고 포식주의자라는 것만 들어가지고 저기에 잡히면 어떡하지 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친구들이 가운데로 그냥 딱 뭉치는 거예요. 이렇게 누구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래가지고 태국에 딱 도착을 하니까 살았다. 가장 위험한 걸 저는 잘도 넘어갔어요. 그리고 또 태국에 도착을 했더니 또 수용소도 알아서 가래요. 브로커가. 근데 수용소가 어디 있는지 경찰서가 어디 있는지 저희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손을 높이 쳐들고 폴리스 하면서 손을 흔들며 다녔습니다. 그랬더니 경찰이 딱 오던 게 그래서 북한 사람이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태국말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지? 코리아 하니까 북한 사람? 하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네, 북한 사람 하니까 가자 하던 게 적새도 아니고 포승줄을 이렇게 둘둘둘 묶어가지고 14명을 짜란히 재워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수용소에 들어갔더니 조그만 간방에 한 120명 정도 생활을 하더라고요. 네, 근데 더운 나라잖아요. 저녁에 누워서 잠자려고 하면 막 도마뱀이 위로 샥샥샥 날아다니고, 네, 그리고 자다 보다 가려워서 이렇게 딱 치면 여기에 약간 이상을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런 벌레들이 막 날아다니거든요. 그래서 참 신기하다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한 달 정도 시간이 주어지거든요. 그때 가끔씩 이렇게 국정원에서 와가지고 간단하게 고향이 어디냐 이런 것들을 조사하고 비슷하다라고 하면 한국에 임시여권증이 발급됩니다. 한 달 기간이 있으면. 그러면 임시여권증을 가지고 어디로 오냐? 인천공항으로 비행기 타고 들어옵니다. 근데 비행기 타고 딱 들어오잖아요. 제가 북한에서 소원이 비행기 타면 소원이 없겠다. 죽어도 한이 없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비행기 탔더니 그 약속은 어디 간지 없어져 버리고 또 탔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리고 인천공항에 딱 도착하는 순간에 어떤 생각이 들었네요. 국정원이 마중 나온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다 고민에 빠진 거예요. 저 같은 거는 약간 군 출신이다 보니까 세뇌 교육이 너무 잘 돼 있었어요. 그리고 항상 교육을 받을 때마다 국정원 사람들은 막 물고문도 시키고 전기고문도 시키고 말 안 들으면 거꾸로 매달아 놓고 막 이런 고문을 시킨다라고 들었거든요. 그리고 정 힘든 사람이면 막 훈련을 시켜서 다시 북한으로 간첩 활동으로 보낸다고 이렇게 들어가지고 제일 나쁜 놈이라고 배운 사람들이 마중 나온대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하고 대처를 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장 입으신 꽤 잘생긴 분 두 분이 딱 나오셔가지고 대한민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라고 우물쭈물하게 서 있는 저희들한테 45도로 허리 굽혀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저는 감사함보다 벌써부터 시작됐구나. 네, 약간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주변에서 야 저런 사람들한테는 고문 받아도
한이 없겠다라고. 네,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하고 했는데, 제일 먼저 데려간 곳이 병원이었어요. 병원에 가서 약간 전염병이 있는지 아니면 이렇게 가지고 있는 질병이 있는지 검사를 하는데 피도 뽑고, 그리고 소변 검사도 하고, 뭐 다양하게 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딱 시작한 게, 만약에 나를 죽이면 피부터 뽑자고 하는구나. 막 이런 생각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근데 그걸 표현을 못 하잖아요. 근데 종합적인 검사를 해서 저의 건강을 살펴준 거죠. 그리고 또 국정원에 딱 들어갔더니, 국정원에서 지금 옷을 입는, 기존에 입던 옷은 싹 다 버리고 새 옷으로 싹 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한 번도 발라보지 못한 스킨로션, 대한민국제, 네, 한국 스킨로션을 그냥 무료로 주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스킨로션이 너무 많이 발라가지고 남들은 요만큼씩 내려가면 저는 이만큼씩 내려갔어요. 그래 항상 부족해가지고 막 친구과 같이 나눠 바르고 이랬는데, 그때 제가 그 국정원에 있으면 또 매 주일마다 네, 교회에서 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는 천주교도 오고, 네, 그리고 교회에서도 오고 불교에서도 이렇게 종교가 다 오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저는 모르잖아요. 근데 갑자기 친구들이, 한방 친구들이 한 3명 정도 됐는데, 제 친구가 이러는 거예요. 나는 불교인데 오늘 불교에서 인조우유밥 준대요. 네, 근데 나는 천주교에서는 뭐 떡을 준대요. 근데 기독교에서는 오징어를 준대요. 네, 그래서 사실 저는 오징어 먹으러 갔습니다. 먹고 싶어가지고. 그래, 오징어 먹으러 지금 사실 제일 뒷자리에 가가지고 이러고 앉아 있었는데, 지금도 잊지 않지는 게 그 장로님 한 분이 오셨는데, 이름이 석사연 장로님이셨거든요. 그분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쭉 하시다가, 나는 저쪽에 지금 선물이 막 쌓여있고 오징어가 쫙 펼쳐 있어요. 지금 그것만 계속 보고 언제 끝나냐 이런 생각이 계속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이렇게 막 설교를 하시다가 중간에 통성 기도를 하셨어요. 네, 통성 기도를 하는데 손을 바짝 드시고 주여 하고서 서로가 기도를 하는 그 소리 있잖아요. 아무 생각이 없이 앉아있던 저에게 갑자기 그 비수같이 딱 꽂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유 없이 누구 울리지도 않았는데 혼자서 계속 울었어요. 네, 계속 울고 마지막 끝날 때까지 울어가지고 눈이 새빨갛고 막 팅팅 이렇게 눈이 퉁퉁 부었거든요. 너무 우니까 앞에서 이러고 제일 뒤에 이러고 보시던 장로님이 쑥 오셔가지고 손을 꼭 잡으시고, 고생했다. 이제 앞으로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노력하면 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하나도 안 들렸어요. 왜냐하면 북한에서 김정은이 그렇게 따르라고 했는데, 네, 따라봤자 저한테 차려진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근데 여기 오니까 하나님을 따르라고 해요. 근데 뭔가가 가슴이 자꾸 뭉클해서 눈물은 나와요. 그러니까 이 감정을 전혀 모르겠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 이후부터 조금 더 알아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매 주일마다 꼬박꼬박 자기도 모르게 저 뒷자리에 가서 앉아있던 게 앞자리에 자연스럽게 와 있더라고요. 네, 이게 나도 모르는 뭔가가 인도를 해서 나를 이 자리에 불러냈구나, 이런 생각을 전혀 못했다는 거죠. 그때는 그냥 내가 알아서 왔구나 이런 생각으로 있었는데, 또 그렇게 해서 조금 알다가 하나원에 가서, 하나원에서도 주일마다 또 오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 생활을 하다가 한국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를 데려왔던 목사님이 계셔가지고, 제가 서울의 중랑구 쪽에 집을 받았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살다가 서초구 쪽에 교회가 있어서 거의 1시간 40분 내지 2시간 정도를 대중교통 이용을 해야만 교회를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일마다 열심히 제가 다녔거든요. 한 3개월 정도 열심히 다녔더니 저를 보던 게, 너 노래 부르는데 조금 소질 있다 이러던 게, 저가 자기도 모르게 성가대에 앉아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제가 찬양을 부르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열심히 거기에서 한 8개월 정도 다니다가 북한에 있는 어머님이 돌아가셨다는 소리를 듣게 됐어요. 네, 근데 이거는 브로커들이 저한테 거짓말을 친 거예요. 네, 돈을 보내라는 식으로. 근데 저 입장에서는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진짜 거기에서 일하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가지고 응급실에 가서 정신을 차려서 병원 생활을 거의 한 2달 정도 제가 했거든요. 가족이 없이 혼자서 병원 생활을 하면서 내가 버텨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고, 내가 괜히 엄마를 두고 왔냐 이런 자책감도 정말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모든 게 다 귀찮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또 집에만 이렇게 꾹 박혀가지고 뭐를 해야만 이 마음이 화답해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잡생각을 못하게 일을 하자.
몸이라도 힘들고 육체라도 힘들면 생각이 없겠다라고 해가지고 하루에 막 낮에는 마트에서 카운터 일을 하고 그리고 마트에서 끝나면 그 소고기집 불을 고기 굽는 집에 가가지고 한우소라는 게 있었어요. 그 한우소 식당이 있어서 갈비탕도 끓이고 하는데 뚝배기를 나르면서 또 일하고 그리고 또 2시간 동안은 끝나고 2시간 동안 피자집 알바를 하고 그리고 피자집은 새벽 1시에 끝나거든요. 1시에 끝나고 집에 들어왔는데 불면증 때문에 잠을 못 잤어요. 그래서 이 시간을 보내는 게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밤에 대리기사를 뗐어요. 네, 대리운전까지 하면서 제가 거의 한 3년을 열심히 시간도 없이 하루 잠자는 거 4시간 정도 자면서 뛰어다녔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건강상의 문제가 생겨가지고 제가 병원에 또 이렇게 악화돼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많이 외롭다고 힘들다라고 했더니 거기에서 정말 이제는 나는 못 살 것 같았는데 이제는 내 돈을 열심히 벌어봤자 나한테 잘해지는 게 뭐냐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저희 남편이 만나게 됐어요. 네, 지금 남편을 만나게 됐는데 남편을 만났는데 사실 제가 몸이 바쁘다 보니까 또 기도 이 생활을 제가 깜빡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남편을 만났는데 5살 때부터 교회 목사님 손에서 컸더라고요. 네, 그래서 성경책을 다 외우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이고 저도 교회에 다녔는데 나도 교회에 다녔는데 요즘에는 못 갔다라고 했더니 남편이 그때 하면서 많이 슬퍼 보인다라고 저보고 그랬어요. 웃고는 있는데 친구거든요. 저랑 나이가 같아가지고 웃고는 있는데 마음속에 뭔가는 허전한 걸 보인다라고 하면서 내가 없이는 너는 못 살 것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하고 결혼을 해서 살았는데 엄마 어느 정도 살다 보니까 또 나는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내 북한에서 너무 없이 살다 보니까 그 돈 많이 벌고 배부르게 먹는 게 소원이더라고요. 그래 항상 뭔가 쫓기듯이 나갔는데 미국의 인권활동으로 해서 제가 워싱턴에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남편하고 이렇게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거기에 갔는데 인권활동을 하던 중간에 목사님들이 이렇게 많이 오셔가지고 같이 기도를 하고 이런 적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여성분이었는데 오시던 게 너 과연 슬퍼 보인다라고 하던 게 너 엄마는 뭐 하시냐라고 해서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러면 내가 너희 엄마가 돼줄게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저희 양어머니가 되셨습니다. 네, 그래서 그분이 미국에 갈 때마다 저는 그 어머니 집에 놀러 가거든요. 근데 그때 내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너는 지금 남편을 만난 거에 대해서 후회를 하냐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후회를 안 합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그러면 네가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행복을 하고 만족이라는 것을 해봐. 그러면 주변이 보일 거다. 힘들지 않을 거다. 그리고 항상 너의 뒤에는 누구 있다라는 것을 꼭 명심해라. 그래서 저는 목사님이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뒤에 있겠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그때부터 조금씩 아침에 일어나면 자기도 모르게 일어나서 꼬박꼬박 그냥 푸념없는 소원을 빌리는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손을 꼭 잡고 오늘에는 내가 이런 일을 하겠는데 좀 돌봐주십시오. 이런 조그맣게 이렇게 소원을 빌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욕심이 나더라고요. 나는 나를 닮은 자식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제가 매일 아침 진짜 매일 아침 공주님을 원합니다. 네, 네, 저를 닮은 공주님, 아빠를 닮은 공주님을 원합니다라고 했는데 지금 공주님 둘입니다. 네, 참 신기한 게도 지금 딱 하나, 첫째는 저를 닮고 둘째는 아빠를 닮았습니다. 네, 그래서 각자 집에서 싸움할 때는 첫째 편, 둘째 편 나눠서 싸우거든요. 네, 이렇게 저는 참 신기하게도 매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인도가 없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네, 다만 내가 몰랐을 뿐이었지. 그리고 또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해도 정말 많은 고충들이 있었는데 제가 요거는 빼놓을 수가 없어가지고 얘기는 꼭 하고 싶었습니다. 사실 저희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는 것도 공주님들이 태어나서 제가 살고 있는 것을 알게 됐고 작년 3월까지 북한에 부모님한테 돈을 조금씩 보냈습니다. 근데 3월 이후부터 연락이 안 되는 겁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래 이쯤 되면 연락이 올 건데 12월 달에는 저희 어머니 생일도 있고 그리고 저희 아빠 생일도 있고 아빠가 돌아가신 날짜도 12월에 다 있습니다. 그러면 이 12월에는 제사 지낼 일도 꽤 많고 생일상 차려야 되는 것도 많기 때문에 매해마다 12월엔 꼭 전화가 왔거든요. 돈 좀 달라고. 근데 올해 12월에는 전화가 없어요. 그래서 불안해가지고 제가 지인들을 시켜가지고 브로커들을 시켜가지고 알아봤는데 저희 어머니가 살고 있던 거 여러분들 아시죠? 양강도 지역에 침수 피해를 엄청 입으신 거.
저희 어머니가 살고 있던 집이 하루 그냥 밤 사이에 다 떠내려가고 없대요. 그 소리를 듣고 저 사실 그 소리 들은 지 얼마 안 됐어요. 네, 지금 한 달도 안 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여기에 지금 뭔가가 안 내려가고 있어요. 아빠를 잃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또 엄마가 살아있다라는 소식을 들은 지 얼마 안 됐는데 갑자기 또 오빠까지 같이 그 생사조차 알 수도 없고 어디가 묻혀 있는지조차 모르잖아요. 네,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누군가에게 더 의지를 하고 싶고 그리고 또 그러한 북한에 대해서 제가 조금이라도 기도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과 같이 발맞춰서 나가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의 목소리에 따라서 계속 같이 움직였더라면 또 인생이 바뀌어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사실 내가 잘못한 게 꽤 많나? 또 이런 생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북한을 두고 또 여러분들이 이 밤에 주무시지도 못하고 또 예수님이 복음을 따라서 이렇게 전혀 모르는 북한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정말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원래 이 자리에 제가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해야 되는 것이고. 근데 제가 너무 헛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지금은 많이 믿음에 대해서 부족하지만 안다고 저는 평생 숙제하고 평생 공부해도 사실 알아가기에는 부족하잖아요. 네, 저는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뭐 급하게는 말고 조금씩 한 걸음씩 다가가면서 예수님의 자녀로 그리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항상 제가 응대하고 언젠가는 보답하는 그러한 그러한 사람이 되겠다는 것을 여기에서 여러분들 앞에 다시 한번 기도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제가 조금 마음이라도 보상받은 느낌이었고 그리고 또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한테 또 조금이나마 힘을 얻고 이제 집에 가면 또 두 공주님들의 육아를 또 맡아야 됩니다. 네, 공주님들이 나올 때 어디 가냐 첫째가 따라가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다려봐라 엄마가 일하러 가야 된다라고 했더니 저보고 자지 않고 기다릴게 라고 5살인데 말을 너무 잘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5살 때 한 기억이 전혀 없어요. 5살 때. 근데 저희 애기들 보면은 내가 이렇게 남편을 만나고 그리고 지금 공주님 예쁜 정말 예쁘거든요. 제 자식이라 예쁜 게 아니고 진짜 예뻐요. 네. 너무 예뻐가지고 이런 공주님을 또 진짜 여기에 유일한 가족을 만들어줬잖아요. 그것도 제가 잘나서가 아닌 내가 노력으로 한 것이 아니고 항상 저에 대해서 저의 안쓰럽고 그리고 불행한 모습을 옆에서 항상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신 우리 예수님의 도움으로 해서 지금 현재까지 제가 이러한 삶을 누리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매일같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밝은 모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탈북하던 얘기를 간단한 얘기를 하면 제가 군 생활을 하면서 6년 동안 배운 것을 어디다 써먹을까 했는데 탈북할 때 다 써먹게 되더라고요. 네, 압록강을 넘을 때 있잖아요. 북한에서는 7, 8월이 되면 군인들한테 무조건 수영훈련을 가르쳐줍니다. 이 수영훈련을 가르쳐주는 이유가 6.25 전쟁 때 낙동강을 거슬러 오던 북한군 군인들이 수영을 못해서 30%가 빠져 죽었다고 합니다. 김일성이 그때 너무나도 피해를 입어서 이 육군이든 공군이든 해군이든 상관없이 군인이라면 무조건 수영을 다 가르쳐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7월, 8월이 되면 저는 압록강에서 살다 보니까 바다라는 걸 구경조차 못 해봤거든요. 그냥 물이 흐르는 그냥 물살이 꽤 센 그런 강에서 살았는데 바다에다 저희들을 빠뜨리는 거예요. 수영훈련 가르치는데. 근데 그냥 빠뜨리는 게 아니에요. 여성들인 경우에는 28kg의 중량을 지고 남성들인 경우에는 32kg의 중량을 진 채로 그 간판에 그 배 갑판 있잖아요. 거기에서 발로 차버립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렇게 푹 빠져가지고 살아나려고 막 이렇게 하고 그 사다리를 딱 잡거든요. 그러면 그걸 잡으면 막 올라오면 또 발로 차버립니다. 그래서 한 3시간을 물 안에서 허우적대다 보니까 내가 뚫을 수 있는 요령을 알게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얼마나 웃기는 줄 압니까? 바로 와서 그 군장을 빼버립니다. 그러면 무거운 28kg 쥐고 있던 제 몸이 날아가죠. 네, 막
엄청나게 물개처럼 빠릅니다. 네. 그래가지고 근데 북한에서는 또 수용을 해도 그런 게 있습니다. 뭔가가 국가가 허용해주는 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여기에서처럼 막 이런 수용을 한다라고 하는데 북한에는 칠자 수용이라고 해서 주체형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옆으로 누워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 수영을 가르쳐주는 이유가 장거리를 꽤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거의 4km를 달렸어요. 수영을 해가지고. 네, 그래 수영 경기에서 제가 1등을 해서 과자 세포대를 탔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수영은 자신 있었고, 그리고 또 뭐 전략 전술 산을 타는 거 너무 잘합니다. 그리고 딱 산에 들어갔잖아요. 아, 나무 상황을 보고 동쪽, 서쪽 이런 것을 잘 보거든요. 배운 게 그거밖에 없다 보니까. 그래서 압록강을 넘을 때 제가 브로커보다 수영을 더 잘했어요. 네, 브로커가 하나, 둘, 셋 하면 바로 강에 뛰어들어서 수영해서 중국에 가자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저는 군인이다 보니까 하나에 바로 몸이 자동적으로 움직여갖고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뒤에서 브로커가 따라오면서 셋에 뛰자는데 왜 하나에 뛰가지고 혼자서 도망치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뛰는데 무슨 뭐가 순서가 있냐, 먼저 가는 게 임자 아니냐 했더니 내가 없으면 한 걸음도 못 간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 들으면서 혼자 수영을 해가지고 중국에 딱 도착을 했더니 그 신발 안에 물이 가득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벗어가지고 이렇게 물을 툭툭 털고 있는데 브로커가 안 보여요. 아, 이 사람 어디 갔지? 하고 살펴봤더니 물살에 휘말려가지고 떠내려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너무 열받아가지고 아, 저건 뭐지? 하고 가가지고 이렇게 머리그댕이 잡아가지고 딱 끌어내왔습니다. 왜냐하면 여자의 몸에 남자를 약간 컨트롤할 수 있는 건 팔을 잡으면 절대로 안 돼요. 여자가 남자보다 힘이 적기 때문에 팔로 내리누르면 수영을 암만 잘해도 못 나오거든요. 그러면 가장 그 사람 구할 수 있는 방법은 목을 이렇게 쥔다든가 아니면 머리그댕이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끌고 나왔죠.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제안을 하나 하더라고요. 탈북하지 말고 저랑 같이 브로커 일을 합시다. 네. 그래서 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가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지금 중국에 딱 도착을 했는데 아니 아예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큰 길만 쭉 고속도로가 나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내렸는데 어머 여기서 어떻게 브로커를 만나냐, 나를 데려오는 브로커를 만날 수 있냐라고 했더니 기다려봐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이러고 있었더니 막 나무가지를 꺾어다 큰 길에다 확 뿌려놓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위치 쪽에. 그래가지고 가만히 이러고 있었는데 한참 있다 승용차가 이렇게 쫙 지나가는데 차가 또 멈춰선 거예요. 그래서 왔다 이랬는데 이분이 가다가 화장실이 급해서 우리 쪽에다 대고 화장실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앉아있다. 두 사람 화장실 보는데 아니야 우리 차 아니야 기다려봐 해서 그냥 머리를 박고 있었는데 한참 있다가 그 여기 봉고차 있잖아요. 승합차가 딱 오던 게 우리 앞을 쌩 하고 지나갔다가 앞에 전방을 살피고 다시 후진을 해가지고 문을 딱 열던 게 탁 하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휙 하고 탔어요. 타가지고 브로커 집에 들어갔더니 거기에 벌써 3명이 와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은 저는 20대 초반이었고 그분들은 한 30대 후반 정도의 나이였어요. 근데 그 브로커가 중국말로 거래를 하는데 야, 물 좋은 양이 있다. 네, 거기에서도 4마리 중에서 가장 비싼 양이 있는데 가격을 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왜 무슨 양이 있지? 하고 봤더니 저희가 양이었어요. 네, 근데도 그렇게 신나는 거예요. 뭔가를 잘 먹을 수 있고 잘 사는 나라. 그리고 가는 곳마다 봤더니 북한에서는 없어서 못 먹는 옥수수가 가는 곳마다 이렇게 쌓여 있어요. 북한 같으면 저게 하룻밤 사이에 없어지는데 저걸 왜 저기 밖에다 두냐라고 했더니 돼지 사료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걸 보고 야, 북한은 정말 못 먹고 살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한국에 왔는데 제가 소통이 안 돼가지고 또 꽤 어려움도 많이 겪었거든요. 근데 사람은 어디나 내놓으면 무조건 정착할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네, 중국말을 몰라가지고 계란을 그렇게 먹고 싶은데 그 제가 팔려간 집에 그 분들이 양어머니 양아버지 나이 그 분들이 약간 선생님 하셨던 분이고 어머니는 선생님이었고 그리고 전기일을 하시던 분이었어요. 아빠는. 그래가지고 이전 정년퇴직을 하고 집에서 이렇게 놀면서 그 장애인 아들을 돌보고 계셨는데 제가 가다 보니까 이 집의 분위기 메이커가 제가 된 거예요. 말은 모르지만 열심히 어어어 하면서 흉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소통이 됐거든요. 네, 근데 북한에서 계란 한 알이 1,200원입니다. 쌀 1kg 가격이 5,600원이에요. 근데 계란 하나를 사는 거나 쌀을 거기에다 몇백 그램 사가지고 온 가족이 먹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계란 하나를 먹어보기라는 게 정말 힘들었어요. 너무 먹고 싶다라고 하면 엄마한테 얘기하면 계란 하나를 사다가 저한테 주거든요. 삶은 계란. 근데 엄마가 앞에 앉아 있어요. 저 혼자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흰자위를 벗겨가지고 엄마한테 흰자위를 주고 제가 노란자위를 먹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흰자위를 못 먹어요. 네, 약간 트라우마가 생겼나 봐요. 근데 중국에 오니까
계란을 하나씩 사는 게 아니라 키로로 재서 사는 거예요. 와, 저 오늘 저녁에 다 먹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집에 가니까 2알밖에 안 삶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잘 사는 사람이 될수록 더 자기 거는 정말 소중히 여기네. 그 계란 하나를 좀 더 삶아주지 하고 계란 껍데기 쥐고 계속 이러고 기분 안 좋게 앉아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보고 계란 혹시 먹고 싶으냐고 계란 쥐고서 이러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싶다고 했더니 손가락으로 이렇게 몇 개를 먹고 싶냐. 그래서 저는 또 10개를 딱 펼쳤습니다. 네. 분명 먼저 2개를 먹었는데 그랬더니 하던 게 10개를 소화시키겠냐라는 표정이었거든요. 그랬더니 그냥 가서 삶았어요. 삶아가지고 10개를 딱 가져다 넣었는데 양어머니가 막 껍데기를 뜯어주면 저는 막 먹기 시작했는데 마지막 9번째 만에 입에서 닭똥 냄새 나더라고요. 네, 막 이제는 닭 냄새로구나. 이게 어디로 나오는 달걀이지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 이후부터 계란을 잘 못 먹어요. 네. 그래서 그때 11개까지 제가 먹고 바로 또 배가 부르니까 식곤증이 몰려와서 가서 누웠거든요. 그랬더니 자다가 눈 떠봤더니 이렇게 머리 쪽에 소화제가 있더라고요. 만약에 소화가 안 되면 그걸 먹으라 라고 했는데 소화가 안 되기는 너무 잘 돼가지고 일어나자마자 제가 또 먹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와가지고 제가 국정원에 들어가서 국정원에서 조사받을 때 처음에는 많이 무서웠거든요. 그래서 딱 들어갔는데 선생님들이 너무 잘생겼다라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가만히 이러고 있었는데 어디냐 고향이 해서 저희 양강도 해산입니다 했는데 저는 사투리가 엄청나게 심해요. 양강도 쪽의 사람들은. 약간 여기로 말하면 경상도 사투리랑 비슷한 거거든요. 그래서 군대 나갔을 때 항상 욕을 먹었습니다. 쏠라라는 욕을 먹었거든요. 군대 나가서 예를 들어서 평양 표준어가 있거든요. 뭐 소대장 동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양강도 사투리는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째입니까에 이랬습니다에 저랬습니다에 약간 이런 말투로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군대를 나갔더니 소대장 동지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소대장 동지 하고 부르고 다녔어요. 네. 그랬더니 항상 저희 보고 야 너희는 왜 쏠라 하냐 해서 쏠라라는 게 뭐냐고 물어봤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우리가 서울 표준어가 막 도레 요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한다면 지역 사투리는 솔라 도레미파 솔라 이 톤까지 올라간다 해서 솔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싸우는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네, 어디 가나 그냥 얘기해도 싸우려고 하는 사람들 같다. 근데 지금은 또 자부심이 있거든요. 항상 이러면 나는 이제는 서울말 잘 쓴다. 네, 서울 사람 다 됐다라고 했는데 제가 나온 영상 보잖아요. 사투리가 너무 많이 나와요. 가는 곳마다 한국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게는 조선족이냐고 막 물어보거든요. 그래도 자신감은 있어요. 나는 서울 사람이다 라고 하고 근데 국정원에 딱 들어왔는데 그 선생님을 보는 순간에 너무 매력이 있어가지고 앉아있는데 양강도라고 하니까 양강도에서 꽤 많이 오셨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조사를 막 봤는데 혹시 만약에 군 생활을 했던 위치를 딱 보여주면 알 수가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뭔데 북한 내가 군 생활을 하던 그 위치를 알 수가 있을까? 그냥 어딘지 그냥 대략적으로 찍으래요. 그래서 저는 3대 혁명 전시관 쪽이었는데 했더니 바로 그걸 해서 위성으로 해서 구글 지도로 보여주는 거예요. 뚝 봤는데 한눈에 보이는 거예요. 우와 이러고 앉아 있었어요. 그랬더니 여기가 어디냐 해서 또 막 재미나가지고 여긴 어디고 열심히 한 3시간 동안 얘기하다 보니까 머리가 아팠어요. 저 갑자기 머리 아픈데요. 뭐 먹고 싶냐? 쭈꾸미 먹고 싶습니다. 바로 나가서 쭈꾸미를 먹여주고 또 먹는 공약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먹고 또 들어와서 조사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못 먹는 아메리카노 꼭 먹고 싶었거든요. 한국 드라마 볼 때마다 저기요 아메리카노 주문이요 이 말은 꼭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한국에 오면 나는 제일 먼저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 국정원에 들어가가지고 아메리카노 주문해 주세요. 그거 먹고 심장이 벌렁벌렁 해갖고 조사를 받는데 얘기를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지금 심장이 되게 이상합니다 라고 했더니 커피 맛에서 그럴 수 있다. 카페인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 아메리카 외에 다른 건 못 마셔요. 네, 약간 은근히 중독성이 있더라고요. 그래 조사를 받다 보니까 이렇게 열심히 알려줬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알려준 거에 대해서 포상금이 나왔더라고요. 와, 내 이럴 줄 알았으면 서류라도 정말 많이 가지고 뛰는 건데 네, 비몸에 가지고 온 게 정말 후회가 되는 거예요. 네, 근데 만약에 서류라도 가지고 뗐더라면 저희 가족이 무사하지 않았죠. 아우지 아니면 공개처형까지 갔을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한국에 와서 뭐를 하고 싶으냐가 제일 물어보시더라고요, 국정원에서. 그래서 저는 한국 드라마 열심히 보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우리 여러분들은 한국 드라마 잘 안 보시잖아요. 그것도 재밌는 것만 골라서 보시는데 북한에는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국 시청률이 가장 높다라고 하면 몇 프로일까요?
40-50%꽤 높은 거예요. 한 18% 내지 20%가 가장 높은 거거든요. 근데 북한 가잖아요. 그 드라마가 98% 나와요. 네. 그 정도로 가장 인기가 있거든요. 근데 요즘에 북한에서 공포정책을 시행을 하고 미성년자들 공개처형까지 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리고 20년도에 반동사상 문화 배개법이라는 것을 또 만들어놨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보고 유포를 하면 그 유포한 사람을 공개처형, 그리고 그 유포한 드라마를 시청한 사람은 15년 이상의 징역을 보내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1년도에 또 법을 하나 발표를 했습니다. 그 청년교양 보장법이라는 것을 발표를 했는데, 여기에서는 이건 어떤 내용이냐, 부모가 자식을 잘못 교육하고 학생을 잘못 가르친 죄로 선생님도 같이 처벌을 한다는 법입니다. 그리고 23년도에 발표한 평양문화보호법이 있는데, 한국 드라마를 많이 본 요즘에 북한의 젊은 MZ세대들, 네, 북한에서는 장마당 세대라고 하거든요. 이 사람들은 어떤 거를 하냐, 한국 드라마를 보더니 호칭이 달라졌어요. 연인들 사이에. 자기야, 네, 오빠. 북한에서 자기가 오빠라고 부르면 평양문화보호법에 걸려서 5년 이상의 형을 살게끔 만들어 놓겠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법을 계속 개정을 하는 이유가 북한 젊은이들이 한국 드라마를 드라마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그대로 실천에 옮긴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북한 내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을 표출해봤자 어떻게 하냐, 아우지를 보내거나 공개 처형을 시키거나 공포정책으로 아예 3대를 멸종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표출하느냐, 탈북입니다. 네, 제 친구는 14살 때 공개 처형 현장에서 친구가 죽는 것을 저는 14살 때 봤거든요. 네, 14살 때 그 장군의 아들이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옛날에 건달이 주인공이고 건달끼리 싸움이 붙어가지고 조직을 점점 넓혀가는 내용이었는데, 그 영화를 보고 학교마다 짱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 짱을 따르는 오른팔 왼팔이 생겼고, 네, 북한 내에서는 조직이라는 건 만들어질 수가 없는데 북한에서 만들어졌어요.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북한에는 공개처형을 시범으로 보여줘라 라고 해서 저희 14살 때 제 친구가 공개처형을 당했습니다. 근데 나이 드신 저희 어머니 세대는 뭐라고 하냐, 저거 봐라, 나라에서 하지 말라는 짓을 하니까 쟤처럼 죽을 수가 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신을 차려라, 하지 말라라고 얘기했는데, 저와 같은 젊은 세대는 당에 대한 의존도가 다 떨어져 있어가지고 어떻게 생각을 하냐, 어떻게 하면 들키지 않고 볼 수가 있을까? 네, 이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도 북한이 계속 독재 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이유가 저희 어머니 시대가 꽤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김일성 시대에 당의 혜택을 받아본 사람들이 꽤 많기 때문에 그나마 요즘에 MZ세대들이 조금씩 늘어가고 지금 숫자가 바뀌고 있거든요. 근데 이러한 젊은 세대를 잡으려고 했더니 잡히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3가지 악법들까지 내놓고 이러한 법을 강화하고 공포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걸 표출을 북한 내에서 그에 대한 반응을 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젊은 세대들이 탈북을 한다는 거죠. 한국에 35,000명의 탈북민들이 들어왔는데 거기에 300, 40 세대가 제일 많아요. 네, 그리고 그 중에서 거의 90%가 한국 드라마를 다 봤어요. 제 친구는 14살 때 그 꽃보다 남자라 드라마를 보고, 네, 이민호 씨랑 결혼하겠다고 탈북하신 분도 계시고, 네, 실제로 그 친구를 제가 한국에 와서 14년 만에 만났습니다. 첫 물음이 뭐였을까요? 맞아요. 이민호 씨랑 결혼했냐고. 현실은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한국 드라마를 보면 항상 여자들이 힘들고 외로울 때마다 짜잔 나타나면 재벌 2세, 회장님, 꽃미나 막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잖아요. 저도 대한민국에 가서 지하철에가 쾅 넘어지면 누군가가 손잡아주는 사람들이, 네, 그런 사람들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상상을 해보다가 그 뒤에는 또 다르겠지. 그 중요 장면 있잖아요. 내 아들하고 헤어져 하고 물사대기 딱 던지고 돈봉투 앞에다 딱 가져다 놓는 거. 그러면 나는 돈을 받고 또 사게 해야지. 막 이런 생각도 안 해. 그러면서 그런 상상을 하고 한국에 왔는데, 결론은 현실을 알고 나니까 지금 8년 차가 됐는데 한 번도 넘어진 적이 없어요. 네, 넘어질 이유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분위기 막 울 모드로 가다가 또 이렇게 분위기가 밝아지는 걸 보고 저의 간증은 여기서 그만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돼가지고. 네.